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지난 주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14분이 목숨을 잃은 건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당시 피해 상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신용한 전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차도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차량들은 물살을 뚫고서야 간신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들어갈 때는 물이 안 차올랐었는데 이제 나갈 때쯤에 그렇게 물이 차오른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차량 통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통제를 시켜야 되는데 통제시키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죠. 금강 홍수통제소는 미호강에 홍수 경보를 발령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물이 차오르자 오전 6시 30분에는 청주시 흥덕구청에 전화를 걸어 주민 통제와 대피에 나설 것을 알렸습니다. 6시 한 30분경에 청주시 흥덕구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범람 이런 게 좀 위험성이 높으니까 주민 대피라든지 주민 통제라든지 이런 걸 매뉴얼대로 좀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유선으로 연락했죠. 하지만 청주시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가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는 미호강 홍수경보를 받아 CCTV를 지켜보면서도 사고 지하차도에 대한 경보는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문자를 알려주는 거랑 직접 전화해주는 거랑은 또 체감하는 게 다르잖아요. 일상적인 그 홍수 이제 예보가 뜨니까 그에 따라서 하천은 하천 상태를 이제 살피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한 거죠.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되기 전인 8시 3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미호 광물이 제방을 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한 뒤에도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충청북도에는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침이 있어서 저희 그 119 상황실로 보고를 하고 우리 119 상황실에서 시청으로 통보한 시간이 8시 11분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불렀던 미호강 제방입니다.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 때문에 더 높은 기존 자연 제방을 헐고 지난달 29일부터 임시 제방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제방보다 1.6m 낮았는데 장마가 시작되고 나흘 뒤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참사 당일 홍수 직전에도 굴착기 한 대와 인부 6명이 제방 보수 공사를 했지만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방 부실을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 제방을 헐고 나니까 제방에 뭔 힘이 있겠어요. 급하게 막은 제방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렇다면 공사는 누가 허가를 내고 감독한 걸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발주로 지난 2018년 시작된 공사는 하천 점용, 즉 하천 공사 허가를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3차례 받았습니다. 특히 임시제방을 세울 때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정식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도각이 세워졌는데 제방을 원상복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면이랑 같이 협의를 했으니까 알고 있겠죠, 당연히. 이에 대해 금강청은 지난 5월 임시제방 건설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건 맞지만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라고 회신했다며 관리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기존 제방과 동일한 재료, 규격에 맞춰 설계해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설령 공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복청은 100년 주기 홍수빈도 예측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한 달 전 행복청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실태 등을 점검한 사실과 관련해 행복청은 당시에는 우기 전이어서 공사의 안전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승주 교수님. 네, 저는 과의불개라는 사자성어로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수신문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자성어를 설문조사를 하는데 압도적인 50%의 표를 얻었는데요.
그 잘못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뒷말에 논어의 뒷말을 덧붙이면 잘못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그 또한 잘못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과이불개에 이어서 총체적 난국이죠. 혼용무도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인데요. 무능한 리더들이 오히려 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 사고는 누구나 미리 사전에 막지 못했다 그러면 뒤에 수습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더 어지럽게 또 유족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리더들의 행태들 따끔하게 지적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표 국장님. 네, 저는 우왕좌왕을 골랐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사고가 난 지역에서 멀지 않은 오송 들판 쪽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도 굉장히 큰 수해를 입어서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핥히고 간 자리를 살펴보면은 그 물이 넘은 자리로부터 빠져나간 자리까지 거의 직선으로 굉장히 빨리 그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은 그렇게 직선으로 빨리 갔으나 여기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는 우왕좌왕했다. 그걸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도지사와 시장이 이 사고가 발생한 뒤 5시간 또는 6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있었다. 청주 시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저는 우왕좌왕이란 말을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가 컸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큰 재난이 미리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못했던 거죠. 지하차도를 말씀하신 그 법적으로 행정구역으로 지정이 됐든 안 됐든 상습 침수 구역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하차도를 건설을 했죠. 미호강이랑 수평을 이루게. 예. 그러면 그러했으면 제방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논리는 주민들은 뭐 그렇게 믿고 사셔야겠지만 안전 전문가, 건설 전문가, 토목 전문가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지자체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됐으면 애초에 건설 단계부터 주민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그 현장 조사도 다녀오고 했는데 애초에 지하차도를 지은 것부터 잘못됐다. 예. 어릴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여기 물 한 번 잠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아주 생각하기 끔찍하더라도 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예상을 해서 그러다 보면 아주 세밀한 이번에 통제라든가 선제 통제 이런 대책도 나왔겠죠. 예. 네, 천재냐 인재냐 기준은 뭐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청주 오송 일대가 약 500mm 정도 왔습니다. 그 기간에 전후해서.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군산 지역 그 일대로 550에서 한 700mm까지 왔습니다. 68년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호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인제는 0명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랬느냐? 군산 상습 저지대 침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습 저지대 침수됐던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차수막 이런 장치들을 다 하고 가장 결정적인 거 그 전날부터 전 공무원 비상대기 해서 사전에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극명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인재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위험 사실을 충분히 이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좀 봐요. 물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을 미리 가서 보고 위험한지 아닌지를 파악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공사 관계자는 그 상황의 위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땠냐고 물어봤거든. 제가 물어봤더니 똑같았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임시 제방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작년엔 비가 덜 왔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이 국지폭우가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뒤늦게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가보게 되면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1.6m가 옆에 제방보다 낮거든요. 옆에 제방의 경우에는 그냥 쌓은 제방이 아니고 2차선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제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도 높고 굉장히 탄탄한 데 반해서 그 문제가 된 거는 다리 상판 아래로 쌓다 보니까 높이도 1.6m 정도가 낮고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모래 주머니는 사고가 난 다음 날, 그 다음 날 가서 보강한 것이고 제가 이제 사고 난 바로 다음 날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전혀 대처가 되지 않았고 물길이 거칠게 지나간 흔적 자체가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다 날아가고 세워놓은 것들이 쓰러지고 하는 그 정도의 센 물이 지나갔는데 당연히 거기가 허술하고 낮다 보니까 물이 그로 빠져나간 건 당연한 거죠. 이건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사전에 교통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답변을 조금 해주실까요? 금강 홍수 통제소에서 홍수 위기가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가 되고요. 매뉴얼상으로는 주의 단계부터 그 침수 우려지역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보 단계는 지금 핸드폰 어플, 저도 이제 어플을 깔고 있는데 어플만 스마트폰 어플로 들어가도 강별로, 천별로 수위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인데 유선으로 통보를 했죠. 네, 심각 단계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아까 그 통보를 안 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보를 안 됐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임시 제방을 만들었잖아요. 40m 정도 제방을 끊고 임시 제방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제방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금강 홍수 통제소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심각 단계까지 아무런 조치나 그 이전에 하다못해 월간 점검이든 순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에다가 도로 통제는 통보할 정도로의 그 심각성을 인지했으면서 임시 제방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통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조사가 깊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모두의 정리하신 자료에서 기사에서 이제 공문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왜 그 심각 단계에서 통제사업소에서 제방에 대한 관리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미호강의 제방이 무너져서 6만 톤이라는 톤은 그 잠긴 최적을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10만 톤, 20만 톤, 30만 톤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렇게 되면 제방을 무너뜨리게 만든 거는 인재라고 확실한 인재가 되는데 통제가 안 한 부분도 물론 인재가 됩니다. 근데 그 매개고리가 되는 엄청난 침수를 일으킨 막대한 물의 유입은 정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봅니다. 예. 매뉴얼 자체가 일단 이상하게 돼 있는 게 많고 또 그 자체를 잘 지키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할권 문제로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수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측면서부터 시작해서 도로에 대한 통제, 뚝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걸 책임 미루다가 이제 그런 부분 일반 국민들은 매뉴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고도 119에 하는 경우도 있고 112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어디가 접수를 받았든지 일원화돼서 유사시엔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매뉴얼 그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적극행정, 소극행정. 적극행정을 했을 때 대부분 어떤 시간이 지나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움츠리게 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재난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 예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제도적인 측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도청의 담당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위험 등급 3등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3등급인가를 또 봐야 되는데 3년 전에 이 부산에서 사고 나가면서 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각 지하차도나 이런 데에 위험 등급을 그 보고하게 해요. 네. 도가 자발적으로 여기를 3등급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통량, 또 한 가지는 침수 이력이에요. 근데 이 길의 경우에 이게 이제 세종에서 청주공항 가는 그 고속화도로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보고 시점보다 1년 전에 이 지하철을 만들었기 때문에 침수 이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옆에는 하천이 있고 또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여기는 높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1, 2, 3등급쯤에 3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매뉴얼대로 행동을 한 거죠. 통제를 할 수 있다지 통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그렇다면 과연 3년 전에 이 침수 이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한 그 매뉴얼이 맞았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전에 파놓은 지하차도는 침수한 이력이 많지만 여기는 이력이 아예 없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그런 애초에 판단 잘못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된 이후에도 청주시는 버스 회사에 그쪽으로 우회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고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우회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청주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형지물, 도로망 이런 것들은 다 알 거거든요. 네. 가장 교통량이 많고 메인 도로인 미호천 교를 지나는 이 부분이 이제 미호 삼거리가 침수됐다는 얘기는
이 오송이나 조치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사실상 2개밖에 없습니다. 밑에 저쪽 사곡리 쪽으로 세종시 쪽 인접해서 가는 도로 쪽, 그쪽하고 옥산으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회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밑에 쪽도 잠길 가능성이 또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미우 삼거리가 잠겼다는 건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그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원천적으로 원점에서 스탑한 상태에서 다시 좀 판단을 구하고 서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SNS상에 왜 그걸 우회해서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버스 회사와 버스 기사분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각별히 유의해서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오송에서 오송역을 갈 때 그 지하차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하차도를 다 거쳐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오송 삼거리에 있는 지하차도를 나와야지 오송역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옛날에 오송역 그 생기기 전부터 있던 그 충북선 밑으로 지나간 지하차도가 있거든요. 거기는 버스가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좁은 지하차도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뭐 어떤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기사로서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청주시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부분은 그 경찰도 궁평 1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평 1이 어딘지 궁평 2가 어딘지 이쪽이 이제 계속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문자 받으면 뭐 만수 어디 오송 생명 3로 막 이렇게 나오면은 솔직히 저도 오송에 오래 살았고 하지만은 전혀 그게 어딘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계속 그런 어떤 그 이 문자나 지시가 오고 있다. 아침 707에도 계속 그만 보고 가는데도 계속 안 맞더라고요, 이게 잘. 예.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호 삼거리가 이미 침수가 됐다면 그 인근 주위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당연히 알 수 했었어요. 있습니다. 네. 워낙 예. 저지대로 옛날부터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서 저도 그런 게 침수가 됐는데도 그리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정보가 지금 전달이 안 됐다는 부분이 전 아쉬운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지명도 또 덧붙이자면 아직까지도 뭐 중앙 언론, 타 언론들에서는 그냥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그러면 궁평 2 지하차도라고 신고를 안 하시 궁평 지하차도라고 하셨고 경찰은 출동했고 그 지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지역에 계신 그리고 지역에 계시지 않더라도 쉽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지명을 붙여야 되는데 행정편의로 뭐 2번, 3번, A, B 이래 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개선해야 되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혼란을 좀 더 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차단 시설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침수 위험 등급 3등급이라서 이제 예산을 순차 배분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설치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3등급이라고 해서 침수 위험 등급 외가 있기 때문에 침수 위험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경보 상황이니까 이번에 그 매뉴얼로만 봐도 그 하나만 봐도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진입 자동으로 차단한다는 부분이 자동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수동이 따라야 됩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그 침수를 자동으로 센싱을 해서 첨단적으로 내리는 것도 이제 차가 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 LED로 레이저를 하든지 아니면은 천이 내려오고 조명으로 내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새벽 2시에 오작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사람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0km 이상으로 달리기는 차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천으로 내린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작과 작동해서 판단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관 시설에서의 자동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보조 개념이지 자동이 있으니까 사람은 아예 없어도 된다. 그런 부분은 물론 그 신뢰도 등급에서 아주 100만 년에 한 번 정도 사고에 높은 등급을 갖추면 그렇게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KTX 같은 경우는 그 이틀 동안 다 운전을 계속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예. 그게 선진적인 100만 년에 한 번 사고 그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모든 철로변의 모든 상황에 기상이나 펜스가 넘어짐 이런 센싱을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 철도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자동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 뭐 인력의 모니터링이 계속 상시 필요하다는 모니터링과 거잖아요. 판단이 누적이 되고 이거를 완전히 자동으로 간다는 상황은
어마어마한 그 전후에 예를 들어 속도 통제부터 해야 되겠죠. 자동이 예. 만약에 무인 상태에서 차단을 내린다고 하면 그 전 단계부터 감속 장치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인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현재 수준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사후 약방문 같은 이야기지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작년도 강남역 침수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차수막, 차수판, 차수벽, 뭐 차수문 이런 것들이 설치된 빌딩과 아닌 곳의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2km에 걸쳐서 무려 그 2km나 차수막을 설치를 해서 2만 톤 이상의 물을 가두는 시설까지도 이렇게 해놓고 막 했는데 이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불과 20일 전에 큰 화재 사고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서 트럭이 불이 나서 그러면 진입할 때까지 불이 난 걸 모르고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짧은 몇 초, 몇 분 사이에. 그리고 이번에 배수 펌프까지 다 작동이 전체가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대형 화재 사고가 나고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물며 뭐 차수막 얘기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참 먹먹합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커진 주요 원인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 임시 제방을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도대체 시기적으로 장마철에 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사업 자체가 사업 승인이 2018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년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예산 상황이라든가 공구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었을 텐데 뭐 동절기나 우기를 피하면서 공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아까 말씀에 짚어주신 부분이 구조적으로 그 다리 상판보다 낮게 돼야 되는 공간이고 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려면 제방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제 뭐 며칠에 했다 안 했다 막 이런 부분도 참 부끄러운 논란입니다. 부끄러운 논란이고 아무도 뭐 며칠 날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제방도 그 지금 건설청과 이제 금강홍수통제사업소 측에서 공문을 오고받을 때 아까 이제 서두의 기사에서 제방을 끊어서 임시 제방을 하더라도 임시 제방은 원래 제방 이상의 강도를 갖춰야 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지만 모래주머니를 놓고 모래를 쌓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유실 방지하고 기본적으로 가설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관리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를 관통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CCTV 같은 경우도 안을 보고 있었죠. 내부를. 그 물이 안 차니까 괜찮은 상황이었죠. 네. 빗물이 스며드는 상황 정도의 배수 펌프는 있었습니다. 역시 미호강의 뚝이 범람했을 때 그 물은 말도 안 되죠. 한 달을 빼도 못 뺍니다. 그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했어도. 그리고 통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범람을 예상 못하게 된 거고요. 하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부터. 그리고 관리를 할 때부터 통제를 할 때부터 방범 CCTV가 문 밖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재난은 밖에서부터 올 텐데. 근데 집 안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그 시나리오의 부재가 제방의 관리, 그다음에 이번에 통제의 실패 이런 부분을 관통하는 그런 그 다른 모든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이번 공사가 이제 이 예산 자체가 행복도시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로부터 뭐 청주공항을 연결한다, 세종시로 가는 뭐 도로를 확장한다, 교량 넓힌다 이런 거 다 그냥 이 정부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752억짜리 공사예요. 이 교량 확장하고 도로 앞에 넓히는 공사가 이제 4차선을 갖다 6차선을 확장하는 공사고 옆에는 지금 그 가설 다리를 놔서 양쪽으로 지금 공사하는 다리 양쪽으로 이제 그 오가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공사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21년 8월에 이 공사를 시작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올해 8월에 공사가 끝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공사 그냥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다리는 360m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710m로 다리 길이도 연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지나치게 많은 차량들이 다리 밑으로 해서 다리가 길어지니까 그 뚝 안쪽으로 계속 드나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기가 굉장히 물이 너무 잘 알겠지만 굉장히 물이 그 장마가 지면 올해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거의 상판을 쳤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공사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물의 병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밑은 물이 320m, 바로 앞에 나가면 하류 쪽은 한 700m, 800m의 모래사장이 있거든요. 저쪽은 넓은데 여기는 좁으니까 하천은 넓히겠다.
그래서 제방도 뒤로 밀고 다리도 2배로 360m 다리를 710m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지연도 되기도 하고 뚝을 완전히 허물고 양쪽을 다 허물고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주민들 얘기는 그 하천폭을 넓히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공사였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돈이 있으니까 공사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토목의 논리가 아니었나라는 걸 좀 이참에 좀 정확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 제방은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예산 설계 계획을 할 때부터 이게 원류가 심지어 계획 홍수위보다 훨씬 높게 수위가 높아져서 원류가 되더라도 견디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양만 보내는 개념인데, 그런데 그러면 수위가 그 제방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만약에 어느 한 군데를 1m 낮게 수십 메타를 설치를 했다. 그쪽으로 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모든 물이 그쪽으로 쏟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한대로. 그래서 이제 제방이 뒤로 밀어야 되는 공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가 토목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방을 밀고 끊고 낮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뒷제방을 먼저 설치하는 공사를 선행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량 뒤로 가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없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관된 하나 지역사회에 꼭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제방의 높이를 얘기하면서 이제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준설을 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SNS 상에서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진영 논리나 이런 걸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적 갈등을 더 조장하는 이런 SNS의 공격, 막연한 공격,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게 바로 누구의 책임이냐,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법적 공방이 좀 둘러싸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대응이 매뉴얼대로 잘 작동했다고 보시는지, 또 컨트롤 타워는 잘 움직였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만 지켰으면 이런 절차가 일어날 수 없었고요. 아까 통제 재량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나오고 하는데, 침수위험 등급 3등급도 통제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홍수 경보 상태였기 때문에 통제를 했었어야 되고요. 금강 그 사업소에서 그 심각 단계까지 대홍수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통제를 했었어야 됩니다. 통제의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은 역설적으로 그럼 누가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통제를 하는 게 선제를 통제를 하고요. 통제하고 그리고 재량 하에 할 수 있는 거는 완벽히 안전이 보호되는 게 확인하면 그 관리가 가능한 시간과 기간 동안 통제를 임시적으로 풀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거지, 통제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는데 강제가 아니라서 안 했다고 하면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부재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초반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번 재난은 분명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그 처벌법 이렇게 내지만 사실은 방지법 이랬으면 좋았는데, 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요. 단체장, 지자체장 그리고 기관의 장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한다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의 계획과 진행과 그 어떤 투자의 비용의 소요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걸 막고 억제하고 방해를 했다면, 인력과 재력을 방해했다면 그게 그 조직의 장이라고 하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법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봐도 그렇고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국가기관시설 그리고 공중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용하다가 제외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사용자가 그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뭐 테러 같은 방화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 없었던 경우에. 그래서 두 개의 축을 말씀드린 부분에서 나눠보면 지하차도가 잠긴 부분은 과실성으로 될 수가 있는데,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도록 됐던 그 연결 고리들은 분명히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각에서 따끔하게 그 매뉴얼은 진짜 있었는가, 컨트롤 타워는 있었는가, 또 매뉴얼을 너무 잘 지켜서 탈이다라고 하는 그 조롱 섞인, 자조 섞인 그런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아주 뜨겁게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법리적인 해석 여하를 떠나서 기존에 이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대부분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서 해서 전원이 다 형사처벌을 받은 선례들도 네.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면 아마 앞으로 이제 감찰이라든지 감사 등등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스스로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변명하기 급급해서 그 변명이 더 지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은요? 네, 총체적 부실이죠. 예, 아까 이제 상징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지금 경찰이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이 지휘란에서 배제가 됐고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와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도지사가 저는 괴산을 먼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도 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5시간이 걸렸다라는 부분도 이미 그 넘을 때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행하게 그 이후에 어떤 이 상황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어야 되거든요. 청주시장의 경우에도 6시간 뒤에야 도착했고 오후에도 청주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보고 지휘 체계가 엉망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송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복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국장님? 일단은 구조 때문에 뭐 물을 다 이틀 동안 퍼냈고 거의 한 뭐 이틀 이상이 걸렸죠. 퍼냈고 뭐 이제 펄 제거했지만 지금 일단 현장 보존을 해서 지금 감식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복구 전반적으로 뭐 복구됐다 안 됐다 말할 차원이 아닌 거죠. 지금은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서 지금 뭐 스캔까지 해서 이게 처음에 그 계획대로 시공이 됐는가부터 지금 따져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전반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수해 복구율 58%라고 응급 복구율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수해는 안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저희 집 주변도 다 그냥 세간살이 다 내놓은 채로 지금 있는 그런 상태고 네. 뭐 논밭이나 이런 데는 뭐 이걸 복구 엄두 못 내는 상황인 거죠. 그냥 올해 농사 그냥 그 피해 입은 만큼 해서 지금 수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뭐가 됐다라는 건지는 저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는지. 네. 이번 참사로 인해서 14분이 숨지고 또 10분은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배상에 대해서 여부도 그렇고 어떤 절차도 그렇고 뭐 무엇이 뭐 만족스럽겠습니까?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와 맞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 현재 마음을 추스리시게 하고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저런 시각들이 있지만 작년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유족분들을 보듬고 추스리는 정도의 여유도 없이 살고 있는 건지 너무도 아쉽습니다. 지금 그 사망자 유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도 또 명단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슬픔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뭐 옳고 그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서의 그런 그 정책과 또 시민분들의 눈길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청주시에서 일단 뭐 위로금 성격으로 5천만 원을 먼저 유족분들께 지급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어떤 그 뒤 수습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제 진정 어린 사과 그리고 진짜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복구하려는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중대시민재해로 이렇게 고발, 고소 등이 이루어지는데 작년도에 분당의 정자교 밑에 붕괴 사고를 보셨지만 그게 이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로 이제 고소고발이 돼 있는 건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건설 현장 이런 데는 일부 이제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 부산 초량 같은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또 그 뒤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3분이 돌아가셨는데 11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전원 다 형사처벌이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선례가 돼서 이제 뒤에 후속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건도 있고 또 포항 지하 주차장 사고도 있었고 또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까지 그동안 지하 차량 침수 사고로 인해서 24분이나 숨졌습니다. 이런 침수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중대시민재에서 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그 위해를 끼치는 그 공간 시설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하차도는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천의 제방도 공중이용시설에 해당을 합니다. 초량과 분당 지하차도가 약간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제조, 설치 이런 데 관리 책임이라는 게 그걸 정말 잘못한 사람을 밝혀내서 교훈을 찾아서 책임이 간다는 부분이지 무조건 여태까지의 우리나라 정서처럼 어떤 담당자니까 처벌해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담당자가 자기 노력을 다했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면합니다. 중대재해처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불가항력적인 지하차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하지만 이제 지자체는 무한 책임이잖아요. 사실은 관할 구역 내가 대통령께서 우리 국가의 무한 책임이듯이.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 그 착공 그리고 관리 사무소, 감리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관리가 명확히 있는 주체가 제방공사를 하면서 이번 재난의 원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결에서는 저는 1호 처벌 사례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고 시스템의 개선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슈퍼엘니뇨가 뭐 강력히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재난 안전에 대한 각종 시설물 등등에 대한 사전 투자, 사전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히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요. 보면 이제 군산 사례 말씀드렸지만 10년에 걸쳐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벌인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희도 장기 계획으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게 우리 충북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 확대되면서 도농 복합 지역이 많거든요. 이번 이제 오송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인데 도시 지역의 침수 차단 시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도농 복합에 대한 그런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제가 속한 봉사단하고 같이 이제 현장에 그 봉사를 가서 보니까 지역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용 소방대라고 있잖아요. 예, 불나면 있죠. 같이 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의용 재난 소방대라는 걸 하나 좀 만들자. 그래서 지역민들이 지역 지무를 가장 잘 아니까 어떤 공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차단을 못한 게 이제 문제가 1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지무를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그런 비상시에는 어떤 의용 재난 소방대 성격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차단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뭐 마을 수해를 이렇게 겪으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그 평지도 보이는데 잠기는 지역과 잠기지 않는 지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도는 지금 계속 미호강의 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보도가 됐지만은 저희 동네가 잠긴 건 사실은 그 동네 지천이 넘어서 잠긴 거거든요. 그 위력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마을을 잘 아는 지형 지문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재난 상황에 대한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장기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잠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첫째는 그 뭐 제방을 넘거나 원료하거나 제방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뭐 긴급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또는 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번호를 일원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럽게 서로 왔다 갔다 핑퐁되는 상황이 없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재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과 그리고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상황에 큰 변화가 있으면서 그 요즘에 극한호우라는 말을 쓸 정도인데요. 지금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이 호우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장마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이렇게 기상 전문가들 사이에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장마 이러다 보니까 긴 비가 되니까 길다가 이제 하루 이틀 맑으면 장마가 끝났구나. 다음 장마는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비에서부터 당장 보다시피 호우 경보 지역인데 파란 하늘들의 사진들이 SNS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보 지역 예보에 대해서 충실하고 근데 그 예보가 어느 지역에서 오차가 있더라도 총 강수량에 대해서는 밀집도 강도가 틀려지는 부분이니까 언제 내가 있는 곳이 맑더라도 오후 2시에 비가 올지 모른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기후에 대해서
예보가 틀린 게 아닙니다. 2시에 비 온다고 했는데 4시에 왔다고 예보가 틀린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극한호우에 대한 개념도 조금 더 보태면 이제 안타까운 이제 기상도 계속 발전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읍면동 단위다 보니까 도심지의 동 단위로 정밀도를 강화했고 예. 그 읍면동에 이제 아무래도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극한호우의 경보의 취지에 좀 벗어나서 경보구역을 새로 재분하는 그런 단계에서 또 이런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재난에서 가장 기본이 라디오나 TV로 정보를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내 지역의 전문가들이 주변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빗물 펌프장 같은 것들이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어떻게 잠기는지 이런 것들을 핸드폰 어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홍수 지도를. 그래서 저도 근데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 안전 폴더를 만들어서 안전 디딤돌, 홍수 알림이, 그다음에 재난 안전 지도 이걸 하나로 만들어 놓는데요. 15일 우리 사고도 그렇고 14일, 15일, 16일 동안 제가 들어가 보니까 트래픽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재난 안전 정보를 찾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스템은 조금 뒤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선제해서 갖춰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로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평소 생활 속에서 많이들 하시죠. 엘니뇨라는 게 이제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간 게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엘니뇨인데 슈퍼 엘니뇨라고 하면 2도 이상 올라가는 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증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빨아들여서 국지적으로 폭우를 내린다. 이건 이미 예고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 패턴이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바뀐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 이제 재난안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미 경고를 강력히 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그동안 10여 년 동안 3,400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요. 대한민국도 지난 50년간 기후재난을 분석해 보니까 62% 넘는 재난이 200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라든지 극한호우가 매년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패턴을 다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재난 대책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는 장마란 말을 이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과연 올해 큰 비는 다 지나갔는가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재난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100년 만에 홍수에 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자체도 지금 어떤 우리의 자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보다 좀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무리 발언과는 조금 다르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남으신 분이 계십니까? 날씨 경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많이 도입했는데요. 생산, 기획, 마케팅 이런 데 전체적으로 이제 날씨에 대한 개념을 기후 환경에 대한 걸 적용해서 생산 효율성,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도 반드시 날씨, 기후 환경에 대한 경영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홍수 특보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산사태 위기 경보도 발령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이 해결된 게 아니고 작년에 1270건의 산사태 중에서 80%가 7, 8월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앞당겨지고 뒤늦어지고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재난 상황이니까 각별히 우리 지역민들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 그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하신 말씀,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이재프 국장님부터요. 우리가 일단 물을 가두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선을 이미 지금 현재 제외상은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댐이라는 게 이제 물을 가둬서 가뭄에 대비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천천히 흘려서 또 홍수에 대비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통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초당 만 톤 이상 갖다가 막 그냥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류가 잠기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난을 정쟁화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확히 해서 앞으로의 어떤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100년을 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신기록은 계속 나온다. 작년 서울 강남 폭우 115년 만에 신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쉽게 생각하는데 올해 6월 달 열대야였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달 연속 6월 열대야가 116년 만의 기록입니다.
기후 환경은 계속 변한다. 그럼 이거에 맞게 매뉴얼도 바꿔라. 또 그에 맞게 컨트롤 타워도 일원화해라.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절실합니다. 네, 백 교수님. 네, 그 서울에 그 큰 침수가 생기고 하면서 가까운 일본에서는 우리가 올림픽 잔치를 할 때부터 조 단위의 비용을 들여서 대심도 빗물 터널, 저리저리 만들어서 그 이후에 30년 동안을 통계를 내보면 그게 없었을 때 생기는 피해의 3배를 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투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노들섬 개발 사업에 조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역시나 빗물 터널도 조 이상이 들어가겠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재난을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꼭 하나 해야 된다면 빗물 터널 먼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이후로 경제 위기도 위축되고 많이 했고 우리가 훨씬 더 일본보다 우수한 민족이 발전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로서 방제 선진국은 우리보다 일본인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이번 오송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기사님과 또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극한 호우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